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자 이 대표를 압박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당 가능성을 언급했던 박영선 전 장관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SNS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원을 중심에 두고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대표실 관계자는 사람을 만나고 통상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정기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예산안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대표의 공식 일정이 없는 건 이례적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 대표가 취임 후 100일 동안 평일에 일정을 비운 건 단 2차례. 그마저도 추석 연휴 직전과 이태원 참사 추모 기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법 리스크 관련 준비 차원에서 일정을 비웠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도지사 때 선거법 사건 변론서를 직접 쓰며 대응했다며 대장동도 본인이 잘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대장동 관련 변호인은 아직 안 구했다며 연수원 동기 같은 가까운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내에선 유감 표명을 하라는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당과 당원이 지금 계속 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감, 뭐 입장 표명, 뭐 이런 거 정도는 있어야 돼요. 사법적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박영선 장관은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게 뭐 있지? 측근들 방탄 빼고 한 게 뭐 있지?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 상태로 갔을 때 민주당의 지지도,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조금씩 이제 목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는 한 민주당 인사의 입을 빌리면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의 성격상 에 가서도 공천권은 쥐고 있을 거다. 에 가서도 공천권은 쥐고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에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민주당 인사의 말이었습니다. 그 권리당원들이 출당 요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그 비명계 인사들이라면서 보면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했던 그 박주현 씨, 그다음에 반개혁파 이낙연, 이원욱, 조응천, 전재수, 박용진, 김종민 등에 대해서 나가달라고 그러는데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3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적어도. 2002년도 대선 자금 사건 때 노무현 대통령, 안희정 전 지사가 뭐 구속이 되니까 아주 절절히 그때 유감 표명을 하셨습니다. 이상득 의원 구속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도자급, 정치 지도자는 최측근 혹은 가족의 구속이나 무슨 스캔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유감 표명을 통해 가지고 책임을 밝힌 전례가 이때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측근들에 대해 이 혐의에 대해서 제가 사법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러니 이 문제가 당으로만 확산되거나 또 당이 이 문제의 한복판에 서거나 당이 검찰과 사법적 진실 공방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주체로 나서거나 이러진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진상이나 김용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나 개인, 나 이재명은 나 이 상황에서 결백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근래 보여주겠다. 때문에 나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아마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우리 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역시 이재명이구나 라고 박수 칠지도 몰라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양념 이렇게 번복돼서 이제 공격이 시작되면
사실 이분들의 입지가 이렇게 활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이번에도 저는 박영선 전 장관님이 말씀은 잘하셨지만 어딩에서 뭐 잘못하면은 공천권을 내놔서 뭐 다른 우리 줘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권력 다툼으로 몰아갈 겁니다. 지금 주류 쪽에서는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 중에 하나가 대선 끝나고 그 개항에 출마하고 막 이런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때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선명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뒤에서 군시렁무지렁 됐지. 그래서 정당성을 갖고 이재명 대표를 나가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없고.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때 당시에 힘들었을 것 같은 게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근데 어쨌든 예. 그때는 못 이기더라도 네. 그때 이제 계속 주장을 해놓으면 지금에 와서 내가 그때 주장한 말이 맞지 않았냐. 이제는 위기로 간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때들은 다 쥐죽은 것 같았거든요. 그나저나 계속 민주당에 계셨으면 저 명단에 올라갈 수 있을 전혀 제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이원희 의원 말씀하셨을 때 100일 하면서 뭐 무슨 변화가 있었냐. 사실 이 제목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적어도 민주당이 바뀌었다라면 그 기준점과 대상 내용은 뭐냐라는 건데 가장 가깝게는 이제 송영길 체제와 이재명 체제는 무엇이 바뀌었냐. 야당이 됐을 때 또 무엇이 바뀌었냐. 취임 100일 동안 이재명 대표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가깝게 붙어 있고 큰 단어들이 뭐냐면 리스크, 사법 리스크, 대장동, 방탄, 개딸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하나같이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이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어쨌든 지난 갤럽 흐름을 보자면 35, 34, 34, 33, 34, 33. 움직이잖아요. 조금 움직였다가 제자리로 오는. 그래서 흔들바위 지지율을 하는데 잠시 움직였다가 제자리, 잠시 움직였다가 제자리. 원래 가장 좋은 지지율은 유리한 호재가 터지면은 올라가고 악재를 맞으면 내려가고 출렁거리는 게 가장 어쨌든 좋은 겁니다. 저는 이를테면은 35에서 42 구간을 좀 봅니다. 이를테면 내년 봄까지 시기적으로 하면 4월 달 35에서 40을 이재명 대표가 안정적으로 스코어를 찍으면 그나마 좀 잠잠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선거는 당 지지율이 35, 40을 넘지 않으면은 이 승리를 담보할 수 없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내년 봄까지 가고 매듭을 끊지를 못한다라면 아마 내년 봄에 이낙연 대표 8월 여름 안에 귀국을 하고 시기도 맞물리면서 민주당이 한번 크게 분당까지는 아니지만 큰 홍역을 치루어지는 것 또한 예정된 경로고 수순이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바위 지지율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게 순수한 의도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저게 대표 방탄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뚫을 만큼 또 좋은 내용을 갖고 나오지도 못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민생 예산이라는 걸 다 이재명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좋은 사업이라면 자기네 당대표 이름을 거기다 걸 이유도 없고 특별히 또 지금 사법 리스크를 잔뜩 진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거는 것 자체가 당내 거버넌스가 지금 굉장히 비틀려 있다는 거죠.